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50대 여성입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둔 엄마이자 한 남자의 아내이자 바쁘게 직장 생활을 하는 직장인이기도 해요. 예전에는 제가 이 나이 때까지 일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었는데 막상 이 나이가 되고 나니 일을 하는 것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쁘게 사는 것도 복이라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물론 바쁘게 사는 것에 대한 단점도 있기는 합니다. 일평생 일을 하는 엄마를 둔 덕에 저희 아이들은 제대로 엄마 밑에서 자랐다. 뭐 그랬던 시절이 없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저희 엄마가 아이들을 봐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저보다 외할머니를 더 따르기도 하고 말이죠. 엄마한테는 굉장히 미안하고 감사한 부분이 많아요. 나이가 들면 저와 함께 살자고 나중에 못다한 효도를 다하겠다고 했지만 엄마는 제가 딸이라 그런 것들을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박서방이 장모랑 같이 사는 걸 좋아할 리가 있나? 그 사람도 엄마한테 늘 고마워해. 그니까 괜찮아. 말은 그렇게 해도 또 그게 아니다. 장모랑 같이 사는 사이가 얼마나 된다고. 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뭐 엄마의 마음도 이해가 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사위와 함께 사는 게 불편할 수 있으니까요. 뭐 며느리보다는 말이죠. 엄마는 자식들에게 신세를 지기 싫어하셨습니다. 뭐 대부분의 부모님이 그러시겠지만 저희 엄마는 유독 더 심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정이 생겨 남동생의 집에 들어가야 했을 때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저희 엄마는 남동생이 모시고 살았거든요. 이렇게 된 건 다 그만한 사정이 있기는 했습니다. 엄마가 재산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게 있으셨어요. 아버지 보험금이랑 원래 사시던 집이랑 뭐 이것저것 해서 5억 정도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들어라. 너한테 한 푼도 안 주겠다는 게 아니고 정윤이한테 좀 많이 줘야 할 것 같다. 얘가 지금 하는 일에 문제가 생긴 모양이더라. 엄마는 정말 미안했어요. 네가 아무리 여유가 있다고 해도 이런 말 서운해할 거라는 걸 너무 잘 안다. 그래도 내가 힘들다는데 애미가 돼서 모른 척을 할 수가 없구나.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재산 대부분을 남동생에게 주겠다고 말하는 엄마를 보고서는 서운한 마음보다도 그냥 마음이 정말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엄마가 그걸로 자식들의 눈치를 본다는 것과 남동생에게 다 주고 나면 엄마는 앞으로 어떡하지 하는 걱정 말입니다. 내가 엄마 모시고 살 거야. 네, 형님. 저희가 어머니 정말 잘 모실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남동생과 올키가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걱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동생 부부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믿을 만한 어른들이 아니었거든요. 그 나이를 먹어서도 부모님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일을 벌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한 가지 믿음 같은 게 있기는 했습니다. 누나, 나 못 믿어? 믿지는 못하지. 착한 건 알아도. 남동생은 착한 아이였어요. 당시에 제 생각만으로는 그랬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사람도 변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때는 남동생과 올케가 아직 철은 덜 들었어도 착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엄마를 그들에게 맡긴 거겠죠. 너희 집에는 내가 염치가 없어서 절대 못 간다. 엄마가 저희 집에는 절대 오시지 않으시겠다고 엄포를 놓으신 것도 있고 말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정말로 모셔오고 싶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어거지를 부려서라도 모셔왔었어야 하는 건데 하는 후회만 됩니다. 남동생과 올케는 정말 잘 모시겠다고 거듭해서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마 저도 그래서 안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50이 다 되어가는 어른들인데 어른이 알아서 잘할 거라는 생각도 했고 말이죠. 나이가 든다고 다 어른이 되는 것고 나이가 먹었다고 다 철이 드는 것도 아니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쯤에서 남동생과 올케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어쩌다 빚을 지게 되었는지도 말입니다. 원래 남동생은 멀쩡히 잘 다니던 회사가 있었어요. 올케도 그 시기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올케의 주변에는 뭐랄까, 제가 느끼기에는 헛바람이 든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네, 투자를 해서 성공을 했네, 그런 사람들 말이죠. 원래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면 물들기 마련이잖아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었습니다. 물론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면 좋고 투자를 하면 나쁜 거야 없지만 그래도 많이 보고 공부도 하고 안정적이라고 생각이 되는 곳에만 하라고 말이죠. 그리고 절대라는 건 절대 없으니 쓰면 안 되는 최소한의 돈은 빼놓고 사업이든 투자든 하라고 말이죠. 저는 남동생이 늘 걱정이었거든요. 하지만 되게 그렇듯 그런 동생들은 말을 듣지 않는 법이죠. 동생은 여러 번 돈 문제로 사고를 쳤었어요. 뭐 집안을 완전히 날려먹을 뻔한 정도로는 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꽤나 큰 액수의 금액을 여러 번 날려먹었습니다. 아마 그 돈을 그렇게 해먹지 않았다면 남동생 부부는 지금보다 더 잘 살았을 테고 또 엄마한테 그렇게 손을 벌릴 일도 오지는 않았겠죠. 뭐 이미 다 일어나 버린 일, 쓸모없는 가정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지들 자식들에게는 끔찍했습니다. 저도 그런 모습 보고서 나쁜 인간들은 아니다. 아직 철이 덜 들었을 뿐 하는 생각을 했던 거기도 하고요. 올케는 원래 집안이 조금 잘 살던 집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씀씀이도 컸고 제가 봤을 때 허용심도 있는 편이었어요. 뭐 주변에 친구들이 원래 잘 살던 시절에 친해지고 만났던 친구들이 많으니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말이죠. 올케의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서면서 가세가 기울었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래는 자신이 물려받을 수 있는 재산이 수십억이었다며 입에 거품을 물고 이야기했던 것도 기억이 나네요. 친정과는 거의 절연을 한 걸로 알아요. 친정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올케에게 연락을 자주 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주변의 상황치고 나름대로 그 두 사람은 적정선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라는 걸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요. 아, 저와 저희 남편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다른 직장 대비 아이를 키우면서 다니기 쉬웠어요. 그리고 남편은 중견기업의 임원이었습니다. 원래 대기업에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스카우트를 받고 회사로 옮긴 뒤 지금 임원을 달고 있어요. 뭐 월급도 많고 일도 그전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굉장히 만족스러워해요. 뭐 저희 부부가 잘 버는 거 외에도 저희 시댁이 재산이 꽤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이미 물려받은 것들도 있고 앞으로 물려받게 될 재산도 꽤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막말로 돈 걱정은 없어요. 아이들에게도 저희 노후는 걱정하지 말고 니들 앞가림이나 잘해라 라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 저희 집안 사정을 남동생 부부가 뻔히 알고 있으니 당연히 저희 집에도 몇 번 손을 벌린 적이 있기는 합니다. 저는 사실 그 돈이 아까워서 안 빌려준 건 아니었어요.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는 건 정말 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해주지 않았어요. 물론 딱 한 번 해준 적이 있기는 합니다. 각 썼어. 이렇게까지 해야 돼? 사람이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에 쉬운 거 몰라? 가까운 사람들끼리 돈 문제는 확실하게 해야 하는 거야. 나 이거 너한테 안 받을 생각으로 주는 거야. 대신 만약에 나한테 한 번 더 돈 요구하면 빌려준 거에 2배로 이자 쳐서 갚아. 그거 각 썼어. 그때 꽤 목돈을 빌려줬었거든요. 2억 정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말함 그대로 안 받을 생각으로 빌려준 돈이었어요. 대신 앞으로도 절대 없다고 못을 박았고요. 동생은 그 말이 좋다고 각서를 쓰더군요. 물론 그 돈도 다 날려먹었고 말이죠. 저에게 다시 돈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 했지만 그럴 경우에는 제가 그 전에 빌려줬던 것까지 달라고 할 테니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라고 말입니다. 저는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는 걸 그 누구보다 남동생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돈 문제만 아니라면 저희 남매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게 가장 큰 문제이기는 했는데 말입니다. 당시에는 제가 그걸 간과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희 남매는 그런 상황이었고 사이였습니다. 남동생네가 자잘한 사고들을 꽤 많이 친 거 대비 사이가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올케가 성격이 싹싹한 편이라
중간에서 잘했고 말이죠. 뭐 말뿐인 인간이었지만 말입니다. 그래, 그러면 엄마한테 잘해. 너는 정말 잘해야 하는 거 알지? 당연하지. 내가 못하면 천벌받지. 그걸 모를까? 그리고 저는 남동생이나 엄마에 대한 마음이 끔찍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그러니 남동생도 그럴 걸로 생각했던 거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다 같을 수는 없는 건데 말입니다. 형님, 제가 평시에 어머니한테 한 거 보셨잖아요. 저만 믿으세요. 어머님 모시고 재밌는 곳 많이 다니면서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며느리 꼭 되어드릴 테니까. 참,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다 말뿐인 사람들 아시나요? 딱 저희 올케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 말 속에 조금이라도 진심이라는 게 있을 걸로 생각했거든요. 초반에는 좋았습니다. 엄마도 처음 남동생네 가고 얼마간은 정말 좋아하셨어요. 손주들도 매일 보고 아들 내외와도 잘 지내고 말입니다. 그 좋아 보이는 모습에 한때 저와 남편이 이런 대화를 나눴던 적도 있어요. 우리 집은 애들도 다 컸고 나나 당신이나 둘 다 일을 하느라 집에 하루 종일 없잖아. 어떻게 보면 저남댁의 관계 나을 수도 있어. 나도 지나고 보니 그런 것 같네. 라고 말이죠. 실제 엄마한테 물었을 때도 엄마도 이렇게 이야기했었고요. 북적북적하니 사람 사는 것 같고 좋다. 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안심했던 것 같아요. 아, 남동생과 올케가 엄마한테 잘하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이라면 잘해야 하는 거기도 하고 말이죠. 엄마 재산을 그렇게 다 가져갔는데 말입니다. 사람이 마음을 확 풀어버리고 믿음을 주고 나니 그 다음에는 확실히 신경을 덜 쓰게 되더라고요. 뭐 저도 바쁘기도 했고요. 다 핑계일 뿐이라고 생각하지만요. 그래서 엄마의 안부를 묻는 것에 소홀했습니다. 어련히 잘 지냈을 걸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초반에 제가 남동생네 부부를 제대로 믿지 못해서 자꾸 의심하면서 엄마의 안부를 물었던 것에 대한 미안함 같은 것도 있었고 말이죠. 한 달에 50만 원씩 제가 생활비로 보냈었거든요. 올케한테 말이죠. 그리고 엄마를 모시고 있는데 생활비 같은 게 아무래도 더 들 테니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올케가 한번 찾아왔었어요. 어머님이 요즘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엄마가? 어디가? 제가 놀라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형님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셔서 저도 입 다물고 있었는데 요즘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다니세요. 이것저것 검사도 하고. 근데 저희 처지 아시잖아요. 병원비도 아무래도 부담이고 또 어머님 기력이 안 좋으시니 좋은 것도 드시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그때는 돈이고 뭐고 엄마가 아프다는데 그런 게 신경이 쓰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거슬르는 게 있기는 했습니다. 제가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은 다음 선뜻 준다고 한 뒤에 올케의 말이었습니다. 어머님한테는 모르는 척 하세요. 형님이 아시는 거 정말 싫어하셔서 저한테도 형님한테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하는 말 말이죠. 뭐 거슬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희 엄마 성격이라면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괜히 제가 알고 있고 걱정을 끼치고 있고 저에게 올케가 돈을 받아갔다는 사실을 엄마가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다 아시게 되면 더더욱 신경을 쓰실 테니까요. 그래서 비밀로 하는 것에 동의했고 말이죠. 그리고 올케의 말을 더 믿었던 이유는 그 뒤에 만난 엄마의 상태가 정말로 좋지 않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디 안 좋아? 아니, 안 좋기는 그냥 조금 기운이 없어서 그래. 정말 어제가 안 좋구나.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지? 없다니까 그러네. 그런 말을 하는 엄마는 분명히 무슨 일이 있거나 어디가 좋지 않은 것 같아 보이기는 했지만 올케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모르는 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가 먼저 이야기해 줄 때까지 말이죠. 그때는 그게 올케가 머리를 써서 그렇게 된 거라는 걸 몰랐지만 말입니다.
그 뒤로 몇 번은 엄마를 더 만났지만 볼 때마다 엄마는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저는 그저 올케가 해준 그 이야기만 믿으며 그리고 올케가 엄마를 알아서 잘 보살필 거라는 그 말만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머지않아 알게 되었지만요. 아무리 올케에게 다 맡긴다고 말은 했었어도 그래도 제 엄마잖아요. 당연히 아프시다는데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자주 들여다보려고 했어요. 물론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었습니다. 그거 네 올케가 부담스러워할걸. 그런가? 자기가 잘한다고 했는데 의심하는 건가? 그래서 와서 확인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거야. 솔직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도 그렇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또 쉽사리 들여다보지도 아는 척을 하지도 못하겠더군요. 왜 괜히 그런 기분이 드는 거 있잖아요. 혹시나 제가 올케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그게 엄마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 같고 뭐 그런 마음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올케의 눈치를 보게 되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못 참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기는 합니다. 남동생에게 말이죠. 엄마 몸 안 좋은 건 어떠시대? 집사람이 신경 많이 쓰고 있어. 걱정하지 마. 병원에서는 정말로 다른 이야기는 없어? 사진 찍고 검사 다 했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었댔어. 혹시 노인 우울증 같은 거 아닌가?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노인들이 사는 곳이나 환경이 바뀌면 우울증이 올 수 있고 그게 치매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말이죠. 그게 불안해서 물어봤었습니다. 우울증은 무슨, 우리가 엄마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그리고 엄마도 손주들이랑 같이 있어서 너무 좋아하시고. 누나, 혹시 우리 의심하는 거야? 남동생의 반응이 지나치게 오바스럽다고 생각은 했지만 당시에 저는 남동생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것에 놀라서 손사래를 쳤던 기억이 나네요. 아니, 의심은 무슨. 나야 요즘 엄마가 컨디션이 영 안 좋은 것 같으니까 걱정하는 거지. 너야 매일매일 얼굴 보지만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더 걱정이 되잖아. 엄마가 애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도 다 큰 어른들인데 뭘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안달복달해? 우리가 어른이 알아서 잘할 텐데. 남동생이 약간 기분 나빠하는 것 같이 이야기를 꺼내서 사실 더 다른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그렇게 그냥 넘어가기는 했지만 처음으로 뭔가 다른 사정이나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 아닌 의심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뭐 남동생네 부부가 무슨 짓을 한다 이런 생각을 했다기보다 엄마와 남동생과 올케가 나에게 뭔가 숨기는 일이 있다 뭐 그런 생각 말입니다. 엄마 혹시 많이 아프신 거 아닐까? 그런데 당신한테 왜 말을 안 해?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하면 그럴 수 있지. 올케도 그렇고 반응이 너무 마음에 걸려. 그런 제 말에 남편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러면 뭐 좀 사다가 한번 가봐. 언제는 너무 찾아가고 그러면 부담스러워할 거라며. 지나가다 들른 것처럼 먹을 거 좀 사다가 가봐. 저남댁한테 생활비 좀 주고. 그러면 별말 안 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그날 남편의 말을 들은 걸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가보지 않았다면 아마 아직도 모르고 있을 거고 그걸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 같거든요. 이 형님이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올케는 예상대로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예상 외이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정도가 조금 지나쳤거든요. 아니, 이렇게 연락도 안 하고 오시면 어떡해요. 지나가다 올케도 애들도 그리고 엄마도 생각나서 들렀어. 맛있는 것도 샀고 또 올케한테 할 이야기도 있고. 그런 건 전화로 하면 되지. 그렇게 말하며 궁시렁궁시렁하는 올케의 모습은 평소와는 조금 달라 보이기는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게 본 모습이었겠지만 말이죠. 그래도 늘 씩씩하게 웃으며 이야기하던 것과는 달리 탁 찡그린 얼굴과 살살 맞은 말투는 저조차도 당황하기에는 충분했으니까요. 엄마가 매일 그런 올케의 모습을 상대해야 했을 걸로 생각하면
저는 지금도 속이 꽉 막히는 기분이 들어요. 엄마는? 방에서 주무세요. 들어가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깨우지 마세요. 요즘 밤에 통 잠을 못 주무셔서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또 걱정이 확 되더라고요. 원래 눈만 감으면 잠에 쉽게 드시던 분이 대체 잠까지 제대로 못 잘 정도로 어디가 그렇게 안 좋은 건가 싶어서 말이죠. 저는 일단 엄마를 확인해야 했기에 옳게 마음을 풀어주려 사온 것들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애들 좋아하는 빵이랑 엄마 좋아하는 반찬 좀 싸왔어. 그리고 그러면서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그 봉투를 본 올케의 얼굴이 순식간에 환해졌습니다. 사람의 태도가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180도 바뀔 수 있다는 게 신기할 만큼 말이죠. 어머, 이런 건 또 언제 준비하셨대. 안 그러셔도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해도 입이 이미 귀에 걸려 있더군요. 그런 올케의 모습을 보는데 뭔가 그 전과 다른 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올케를 살피며 대답했어요. 그래도 엄마를 맡겨놓은 거니 내가 빈손으로 올 수가 없지. 역시 우리 형님은 정말 센스가 엄청나시다니까. 감사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조금 전과는 표정이며 말투며 기본적으로 저를 대하는 게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기는 해요. 저는 그런 올케의 태도에 더더욱 제 안에 의심 아닌 의심을 키워갔고 말이죠. 하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그런 티를 낼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뭔가를 본 것도 들은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엄마, 자는 것만 살짝 보고 갈게. 괜찮지? 네네, 그러세요. 올케는 제가 준 봉투에 관심이 다 쏠려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엄마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엄마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뭔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엄마는 지금 잠이 든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엄마, 안 자지? 엄마는 그런 제 말에 잠시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조용히 이불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의 눈을 보고 확신할 수 있었어요. 엄마에게 지금 차마 말 못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형님, 저 잠깐 이 앞에 나갔다 올게요. 이따가 가세요. 올케는 그런 저에게 문 밖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뒤 어디론가 나가더군요. 올케가 그렇게까지 행동하니 저도 제가 괜한 사람을 의심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았죠. 올케는 엄마가 저에게 말을 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담한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말입니다. 엄마, 무슨 일 있지? 빨리 말해. 무슨 일이 무슨, 아무 일 없어. 그냥 요즘 영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래. 내가 바본 줄 알아? 그 정도 눈치도 없게? 엄마 무슨 일 있는 거 맞잖아. 제가 그렇게 소리를 질렀지만 엄마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는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의 입에서는 절대 아무런 말도 들을 수 없겠구나 하는 사실을 말이죠. 아마 엄마는 저와 남동생의 관계가 영영 깨질까봐 걱정이 되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을 선택하신 걸 겁니다. 그리고 본인만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걸로 생각하셨을 테고요. 정말 말 안 할 거야? 아무 일도 없는데 무슨 말을 해. 정말 아무 일도 없어. 애 오기 전에 너도 얼른 집에 가. 얼른. 엄마는 그렇게 말하고서는 저를 쫓아내더군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 번뜩하고 생각 하나가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그 생각이 들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엄마를 향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정말로 나한테 할 말 없어? 없대도 그런다. 그만 집에 가봐. 나도 이제 진짜 잠이나 좀 자야겠다. 엄마는 잠시 아무 말이 없더니 결국 입을 다무는 쪽을 선택하셨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서는 엄마 방을 나왔어요. 그리고 현관에서 신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서는 현관문을 한번 열었다 닫았어요. 제가 나간 거라고 엄마가 생각하게 하려고 말이죠. 그리고는 신발을 들고서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방은 평소에 창고처럼 쓰는 방이어서 어지간하면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때는 내가 뭐라는 거지? 뭐 그런 생각이 들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엄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알고 싶다는 생각 말고는 말이죠.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그런 짓까지 한 거겠고 말이죠. 숨을 죽이고 그 작은 방에 있는데 심장이 크게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모든 제 생각이 정말 높아심이기를,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었어요. 그렇게 숨을 고르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올키가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올키가 엄마를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잠시 뒤 엄마가 방에서 나오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고요. 그리고 올케가 엄마를 향해 물었어요. 그 묻는 말투가 어찌나 날카롭던지 순간적으로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투냐는 말을 하며 문을 열 번 했을 정도였습니다. 형님은요? 가셨어요? 조금 전에 갔다. 아니 형님은 무슨 연락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오신 거래요. 나한테도 연락이 없었으니 나도 모르지. 혹시 어머님이 다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내가 무슨 말을 해. 그런 말 한 거 없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는 몰라도 분명히 무슨 일이 있기는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네 형님이 뭐 주고 가든? 그게 어머님이 왜 궁금하신데요? 월키가 다시 한번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을 하지 못했어요. 뭐, 또 형님이 돈 주고 갔나 아닌가 그게 궁금하세요? 지난번처럼 한 소리 하시려고? 아니, 자꾸 그렇게 돈을 받으면 제가 어머니 모시고 살잖아요. 갑자기 올키가 버럭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찌나 그 소리가 크던지 방 안에 있는 저도 놀라서 순간적으로 손에 들고 있던 신발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저도 이렇게 놀랐는데 여든이 다 된 노인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지만 올케는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진짜 어머니는 제가 어머니 해줄 때 기어 오르시려는 성향이 있다니까요? 저는 순간적으로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에게 며느리가 기어 오른다는 표현을 쓰다니요. 반대가 되어도 요즘 같은 세상에 큰일 날 소리라는 말이 나오는 마당이 말입니다. 너무 놀라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슨 행동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채 그 자리에서 어버버하고 서 있었어요. 저는 오늘 저녁 못 차려드리니까 어머님이 알아서 드시든지 마시든지 하세요. 오늘 점심도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집에 뭐가 없지 않니? 내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돈이라도.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순간적으로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당장이라도 밖으로 나가서 올케의 머리채를 잡고 싶은 것을 초인적인 힘으로 참았어요. 그리고 무슨 정신이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저는 그 와중에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그러면 굶던 거.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축내고 있으면서 제발 이렇게 밥만 축내지 말고 나가서 돈이라도 좀 벌어와. 하루 종일 방에서 그러고 누워있는 거 보고 있으면 내 속이 뒤집히다 못해 터질 것 같으니까. 세상에, 어떻게 그런 말을 자기 시어머니에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게다가 자기 재산을 모조리 정리해주고 들어와 있는 시어머니한테 말이죠. 게다가 제가 다달이 생활비까지 보냈는데 말입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하는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그깟 재산 몇 푼 줬다고 유세 떠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부모들도 그 정도는 다 해줘요. 그니까 당당하게 밥 달라느니 이런 말할 권한 같은 거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당당해지고 싶으면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고. 미정이한테 돈 받는 거 있지 않니? 엄마가 참다 못하고 그렇게 말하는 게 방문 너머까지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저한테도 돈을 꾸준히 주기적으로 받아가고 있었거든요. 한 달에 꼴랑 50만 원 주는 그거.
그걸로 어디다 붙이냐고. 아니, 그녀는 돈도 많이 벌고 집에 돈도 많으면서 한 달에 50만 원이 뭐야, 50만 원이. 제가 없는 데서 저는 올케한테 그년이 되어 있더군요. 50만 원 말고도 받아가는 거 있지 않니? 오늘도 받았잖아. 그리고 형님한테 년이 뭐야, 년이. 엄마는 그 와중에도 제가 년소리를 듣는 게 마음에 걸렸었던 건지 조용히 정정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리고 아직도 마음이 아파져 오고 말이죠. 그래서 뭐, 이 돈 어머니 달라고요? 그 말이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이 아니고 돈이 없어서 그런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말이잖니. 허, 진짜 웃기네. 돈이 없어서 없다고 하는 건데 뭐, 이 집안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가만히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니지 않나? 아니, 이제 곧 80이 되는 시어머니한테 그래야 할 말이냐고요. 제가 더는 참지 못하고 방문을 열고 나가려던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목소리를 들으니 남동생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사태가 다 해결이 될 걸로 생각했습니다. 남동생이 다 정리할 거라고 말이죠. 이 다음은 올케가 굉장히 당황해서 남동생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어머니 죄송해요 하고 남동생이 화를 내고 뭐 그런 그림을 생각했어요. 물론 예상을 정확히 비껴고 나갔지만 말이죠. 오늘 당신 누나가 집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왔어. 뭐? 누나가? 왜? 보나 마나 뻔하지. 지 엄마 내가 잘 모시고 있나 아닌가 감시하러 온 거 아니겠냐고. 누나가 뭘 알고 온 거요? 어머니, 누나한테 무슨 말 했어요? 아니, 아무 말도 안 했다. 했으면 내가 가만두겠어. 거기서 한번 놀랐습니다. 남동생에게 아무렇지 않게 시어머니를 가만두겠냐고 말하는 그 말의 말입니다. 그건 남동생도 알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엄마가 올케에 의해 함부로 대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근데 당신은 왜 이렇게 화가 났는데?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올케에게 묻는 남동생에게 두 번 놀랐고요. 다 패내라잖아, 이 할망구가. 어머니는 왜 이 사람한테 밤 이야기를 하세요? 가만히 누워있는 본인이 알아서 좀 해대시지. 그리고 거기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그리고 거실에 있는 그 세 사람 앞으로 저벅저벅 걸어갔습니다. 남동생과 올케 그리고 엄마 세 사람 모두가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너 안 갔어? 엄마가 굉장히 놀라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올케와 남동생도 한동안 놀란 얼굴로 저와 엄마를 번갈아 봤어요. 먼저 말을 꺼낸 건 올케였습니다. 왜 거기서 나오세요? 지금까지 저희 대화 몰래 엿듣고 있었던 거예요? 엿들어? 그래, 그럴 만하니까 엿들었다. 왜? 이상하다 생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내가 상상도 못했다 이년아. 저는 그대로 올케의 머리채를 붙잡았습니다. 올케는 놀라서 소리를 깍 하고 질렀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뭐 하는 짓? 너는 우리 엄마한테 뭐 하는 짓이냐 이년아. 누나 미쳤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너는 지금 제정신이야. 어느 미친놈이 자기 엄마를 이렇게 대하는 년을 가만두고 보는 걸로도 모자라. 거들어.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저는 나머지 한 손으로는 남동생의 머리채를 잡아 쥐었습니다. 그 순간 올케가 저를 확 하고 밀었고 저는 바닥에 넘어졌어요. 아니 진짜 미치셨나? 미쳐? 그래 미쳤다. 너는 그러면 내가 이 꼴을 보고도 제정신일 수 있을 걸로 생각해. 그리고 너는 그러면 제정신이냐? 그깟 돈 몇 푼 줬다고 지금 유세 떠나본데? 그래 그거 내가 다시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도 네 엄마 데리고 나가. 하루 종일 방 안에 누워있는 늙은이 보는 것도 짜증나 죽을 뻔했는데. 잘 됐네. 엄마를 모시고 가는 거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할 말은 해야 했어요.
그리고 따져 묻고 싶은 것도 있었고요. 엄마 재산 받아가기 전에는 세상에서 제일 효도할 것처럼 지들이 모신다고 해놓고 뭐? 인제 와서 당 안에만 누워있는 게 꼴보기 싫어. 다달이 돈을 받아가는 것도 모자라 엄마 아프다고 찾아와서는 돈 달라고 했던 주제에. 그래, 그거 다 돌려준다잖아. 더럽고 치사해서. 너 나한테 준 돈 다 계산해서 청구서 보내. 내가 다 돌려줄 테니까. 그리고 네 엄마 데리고 가고. 그 와중에 엄마는 또 얽히가 저를 찾아와서 따로 돈을 받아간 건 처음 알았던 모양인지 땅을 치며 아이고 아이고를 반복하셨고 남동생은 골치 아픈 얼굴을 하고 저와 얽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모든 상황에서 제일 죽이고 싶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남동생이었어요. 아마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며느리야 100번 양보해서 남의 집 식구라 그렇다 쳐도 지는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가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너는 아들이라는 새끼가 그동안 엄마한테 받아 처먹은 것도 많은 놈이 어떻게 엄마가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데 말리지는 못할지언정 거들고 있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 새끼야?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고. 남동생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저를 가만히 보고 있더군요. 당연히 인간이라면 그 말에 대꾸할 게 없긴 했어야 할 겁니다. 남동생은 잠시 저를 보고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도 이 사람도 어른 모시고 사는 거에 스트레스가 많았어서 그래. 스트레스가 많았으면 엄마한테, 시어머니한테 기어 오른다는 둥, 자빠져 잔다는 둥 그런 말을 해도 되는 거야. 그래도 되는 거냐고. 말을 하면서 제가 다 눈물이 났어요. 그 말을 듣고 있었을 엄마를 생각하니 너무 서럽고 슬픈 감정이 복받쳐 올라왔던 것 같아요. 남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한숨만 쉬고 있었고 올케는 멀찌감치 앉아서 혼자 뭐라 중얼거리고만 있더군요.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보나마나 제 욕이었겠죠 뭐. 엄마, 짐 싸. 미정아, 당장 싸. 나 여기서 도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엄마가 그 말에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걸 안 사람처럼 크게 한숨을 쉬고서는 짐을 싸러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남동생과 올케 그 두 사람을 절대 용서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넘어갈 생각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는 꼴을 봐야만 했어요. 니 변호사님, 제가 파일 하나 보낼게요. 이거 들으시고 저랑 이야기 좀 하시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방금 전까지의 통화 내용을 변호사에게 전달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남동생이 저를 빤히 보고 있더라고요. 지금 뭐고 한 거요? 뭐하냐니? 그러면 너는 내가 가만히 있을 등신으로 보였니? 뭐 한 거냐고. 니들 내가 망하게 할 짓 한 거다. 왜? 저는 그렇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동생이 벙쪄서 저를 바라봤고 올케도 무슨 영문인지는 몰라 두리번거리며 사태를 살폈어요. 그러는 사이 엄마가 짐을 싸서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그리고는 대충 상황 설명을 하고 저희 두 사람을 데리러 오라고 했습니다. 저남, 정말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이런 사람이었어? 남동생은 남편의 등장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더군요. 예전부터 남동생이 저희 남편을 유독 조금 무서워하고 어려워하기는 했거든요. 저는 남편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기도 하고 집에 돈이 많은 사람이기도 하니 기에 놀라서 그런가 하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딴에는 남동생 기 살려준다고 뒤에서 돈도 지어주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런 새끼한테 참 등신 같은 짓을 했구나. 이제는 후회를 하지만요. 그 돈 당장 받아야겠어. 왜요? 무슨 돈? 제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남편과 남동생 사이에 돈이 관련된 일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저남이 돈이 급하다고 해서
내가 얼마 전에 2억을 빌려줬거든. 그거 다시 돌려받아야겠어. 믿고 빌려준 건데 뒤에서 이렇게 다른 얼굴 하고 있을 줄은 정말이지 꿈에도 생각을 못했네. 매형, 매형 안 돼요. 그 돈 지금 빼면 정말로 안 돼요. 그건 처남 사정이고 남편은 무서운 사람이었거든요.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었고 아닌 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남편은 남동생의 엄마에게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마음에서 가족이라는 생각을 완전히 지워버렸을 거예요. 남편의 기준에선 그건 가족이 아니니까 말이죠. 제 기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요. 장모님, 가시죠.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남편은 엄마를 깍듯하게 모셨습니다. 물론 저희 남편이 좋은 사람이고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기는 하지만 부부라는 게 살아오면서 때때로 서운할 때나 미울 때도 있는 법이잖아요. 남편은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을 없애버렸어요. 그만큼 그 순간 남편에게 너무 고마웠던 것 같습니다.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희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울었고 남편은 우는 저를 달래며 엄마를 살폈고 엄마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제일 먼저 한 일은 엄마가 먹을 밥을 차리는 것이었습니다. 내내 올케에게 밥을 달라고 했던 그 말이 목에 콱 매어 있었거든요. 엄마, 식사하세요. 미안하다. 그리고 엄마가 저희 집으로 오셔서 처음 한 말이 그거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어요. 엄마와 둘이 부둥켜 안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느낌상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 많이 운 것 같아요. 돌아가신 아버지한테는 죄송하지만요. 그리고 그날은 비어있던 손님방에 남편이 가서 잤고 저와 엄마가 둘이 안방에서 잤습니다. 계속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엄마한테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는 여기서 우리랑 사는 거라고. 그리고 아들과 올케는 없는 셈 치라고. 앞으로 얼굴 보고 살지 말라고 말이죠. 저는 그 다음부터 마음 굳게 먹고 남동생네 부부에 대한 복수 아닌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음성 파일을 보냈던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반환 소송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답을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어머님의 의지세요. 어머님이 상속한 재산을 돌려받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으셔야 합니다. 사실 엄마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어 하시지는 않으셨거든요. 준 걸 도로 달라고 하고 싶지는 않다. 그건 내 마음이 편하지도 않는 것 같고. 성질 같아서는 한 푼도 남김없이 다 받아내고 싶었지만 엄마의 마음은 또 그게 아니더군요. 그리고 엄마가 마음이 편하지 않는다는데 밀어붙일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 1순위는 무조건 엄마였으니까요. 하지만 그걸 남동생 내외가 모르게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엄마, 내가 소송까지는 안 갈게. 대신에 엄마가 확고하게 받아낼 거라는 그 말만 해줘. 그 연놈들 내가 겁먹고 비는 꼴을 보기는 해야 할 것 같거든. 제 끈질긴 설득에 엄마도 그 부부는 결국 마지못해 그러겠다고 동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동생 부부를 만났어요. 그때 집에서 당당하고 기세등등하던 모습과는 달리 잔뜩 기가 죽어서 나타나더군요. 일단 우리 남편이 준 돈은 바로 주고 엄마가 준 재산도 상속 반환 소송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나는 엄마가 너희에게 준 걸 한 푼도 남김없이 돌려받았으면 하거든. 또 그래야 하고. 형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정신 번쩍 들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머니한테도 사죄할 기회를 주세요. 네? 돈 때문에 이러는 거지. 진심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 잘 알고 있고 네 연놈들 따위랑 엄마랑 다시 만나게 하는 짓은 내가 하지 않아. 그리고 그날 이미 내 안에서 니들 둘은 내 가족이 아닌 걸로 결론 내렸으니까 그런 걸로 기댈 생각도 하지 말고. 누나, 내가 왜 네 누나야? 반든 가족이 아니라는 말 못 들었어? 돈이나 내놔. 그 돈 다 주고 나면 우리 가족 당장 거리에 나앉아야 해. 우리야 그렇다 치더라도 애들은 무슨 죄야, 어?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남이 거리에 나앉든 말든. 누나, 네 누나 아니라고. 조카들이 눈에 밟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봐주는 척이라도 했다가는 정신을 하나도 차리지 못하고 다시 그런 짓을 반복할 게 뻔했어요. 그래서 저도 단호하고 확실하게 마음을 먹은 거고 말이죠. 애들이 나중에 정 갈 곳이 없으면 애들은 내가 챙기든 말든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고 나는 니들한테 다 받아내야겠으니까 그런 줄 알아. 알겠어? 그때였습니다. 올기가 갑자기 다리를 꼬면서 한쪽 눈을 치켜뜨더군요. 그래,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어머님 성격을 몰라요? 막말로 우리가 거리에 나앉는다고 하면 그걸 가만히 두고 보실 양반이시냐고요. 엄마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걸 이용하려는 올기를 보는 순간 다시 이성을 잃었던 것 같아요. 아니 정말 어떻게 그런 인간 말종이 다 있을 수 있느냐고요. 남의 약한 마음을 이용하는 거 정말이지 악마 아닌가요? 그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할 수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서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그 연놈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정말 더 있다가는 한 대 칠 것 같은 기분도 들었고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내가 이혼하면. 남동생이 그렇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의외의 말에 놀라서 다시 돌아봤어요. 놀란 건 저뿐만이 아니더군요. 올게도 놀란 얼굴로 자기 남편인 제 남동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혼할게. 그러면 되는 거지? 야, 너 미쳤어? 막말로 얘랑은 이혼하면 끝인 거잖아. 내가 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요. 더 원래 그런 애 아닌 거 누나가 그 누구보다 잘 알잖아. 어? 야 이 새끼야, 네가 지금 여기서 네 마누라를 버린다는 말이 나와? 나도 너한테 질렸어. 너같이 못돼 처먹은 애랑은 못 사겠어. 언제는 내 말대로 하니까 돈이 척척 나온다고 좋아할 땐 언제고 이제는 돈 나올 구석 없다 이거야? 내가 언제? 네가 꼬셔서 돈 뜯어내라고 한 거지. 제 앞에서 그런 말들로 싸우고 있는 두 사람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한숨이 나오다 못해 기가 막히고 그냥 의지까지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런 인간 말종들이랑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게 싸우고 있는 두 사람을 두고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소송을 진행하지는 않았어요. 겁은 물론 계속 주고 있고요. 그리고 남동생은 남편의 돈도 지금 당장은 마련할 수 없다며 배째라고 들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전화 와서는 이혼하면 안 갚아도 되느냐는 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나 하고 있고 말이죠. 엄마한테는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엄마는 아들인데 자식이 저 정도로 바닥이라는 걸 알면 속상하실 것 같아서 말이죠. 처음에는 우울해하고 조금 어둡기는 하셨지만 요즘은 저희와 지내면서 많이 좋아지고 계십니다. 모든 가족이 다 엄마를 생각하고 잘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상처를 치유하고 계세요. 뭐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괜찮아지지 않을까 해요. 그만큼 저희가 잘할 거고 말이죠. 그리고 아직 남동생 부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결론을 미처 다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곳에 사연을 보낸 것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보다 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말입니다. 제 이야기 들으시는 분들이 해주시는 말들을 듣고 싶기도 했고요. 그러니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 제가 꼭 다시 와서 다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말입니다. 의견 남겨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하다는 말도 전할게요. 저는 이제 그만 사연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완전히 마무리가 안 되어서 마음이 무겁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것 또한 시간이 약이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엄마와 잘 지내보려고요. 제가 그럴 수 있게 많이들 응원해주세요.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건 저희 시어머니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해요. 재미있게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글재주가 너무 없어 두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최대한 노력해볼게요. 시아버지랑 시어머니는 정말 누가 봐도 금슬이 좋은 인고 부부였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이전에도
동네에서 제일 사이좋은 부부하면 연애 신혼부부들 다 제치고 저희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고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할 정도였죠. 처음 남편과 연애할 때 시아버지랑 시어머니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도 노부부인데 금술이 좋아봤자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연애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도 몇 번씩 놀러 가는 겸해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뵈러 갔었는데 정말 쌤판 남이나 다름없는 제가 그 자리에 있던 없던 신경도 쓰지 않고 시아버지는 계속해서 시어머니 볼에 뽀뽀를 하면서 너무 예쁜 우리 여보 하면서 웃었고 시어머니는 조금 부끄러운 듯 보였지만 그럼에도 시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전혀 말리지 않고 그저 수줍은 듯 웃기만 했습니다. 아야, 우리 예비 며느리가 놀라겠어요. 주책이라고. 에헤이, 놀라긴. 얘야, 너희들도 혹여나 결혼하게 되면 나중에 꼭 이러고 살거라, 우리처럼. 부부는 뭐니 뭐니 해도 금술이 좋아야 해. 그래야 세상만사가 다 잘 풀리는 거야. 아, 네, 아버님.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어쩐지 제겐 그 풍경이 무척 좋아 보였어요. 저도 정말 저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직접 보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두 분이 왜 그렇게 동네에서 인꼬 부부로 소문이 났는지. 남편 말을 들어보니까 밖에서도 그렇게 애정행각을 거리낌 없이 하고 다니신다고 했습니다. 말도 마. 밖에선 아버지가 엄마 손을 놓는 법이 없어. 추우면 기다리라고 근처 편의점에 가서 따뜻한 음료 사서 손에 쥐어주시고 얼마나 사랑을 주시는지. 엄마도 마찬가지야. 아버지가 눈에 안 보이시면 얼마나 불안해하시는데. 예전에 아버지와 잠시 1박 2일 낚시하러 가셨는데 그 시간 동안 우리 엄마가 오죽 아버지가 보고 싶으셨으면 못 참고 아버지 있는 곳으로 가셨다니까. 우와, 신기하다. 자기야, 근데 젊으셨을 때부터 그렇게 금술이 좋으셨던 거야? 근데 아버지가 젊었을 적엔 출장이 많으셨대. 그래서 두 분이 같이 있고 싶어도 못 그럴 때가 많았는데 그때부터 두 분이 더 애틋해지셨나 봐. 제가 지금 남편과 결혼 생활을 결심하게 된 계기 중 하나가 바로 시부모님이었어요. 가정 환경이라는 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늘 서로 죽고 못 살 정도로 아끼는 시부모님을 보면서 자랐을 테니까 만약에 그런 남편이랑 결혼한다면 저 역시 남편과 그렇게 화목하고도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남편과 한창 연애를 할 때 결혼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남편은 자신이 누구랑 결혼을 하든 꼭 평생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다짐을 가지고 식을 올릴 거라고 했죠. 다른 사람이 했다면 그냥 말만 번지르르 하는 거 아닌가 싶었겠지만 제가 봐온 시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남편의 그런 이야기 역시 절대 거짓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그런 남편과의 결혼이 기대되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 환경 속에서 살았던 남편과 달리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속된 말로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죠.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까지는 그럭저럭 나름대로 부부라고 불릴 수도 있을 정도였지만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두 분은 각자 바람을 피는 상대가 한 명씩 있었습니다. 민수가 오늘 엄마 나가서 늦게 들어올 거니까 아빠랑 같이 있어. 아빠랑? 엄마 언제 오는데? 뭘 꼬치꼬치 물어. 그냥 늦어. 아빠랑 밥 시켜 먹고 있어. 아빠도 오늘 못 들어온다는데. 그래? 네 아빠 또 어딜 가는 건지. 분명 그냥 만나러 갔겠지. 아휴, 내 신세야. 저희 엄마나 아빠나 정말 무책임한 분들이셨습니다. 엄만 아빠가 바람피는 상대를 제 앞에서 대놓고 입에 올렸고 그러면서 본인도 나가 바람을 피워댔습니다. 한 번은 제가 너무 어렸을 적 엄마가 아빠가 아닌 다른 남자와 한 침대에 있는 끔찍한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은 적도 있었죠. 그때 아마 한 달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혼자 시름시름 앓았던 것 같아요. 근데도 엄만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그 사이에 거의 방치된 것이나 다름없게 자랐죠. 그러다 결국 두 분은 제가 중학생이 되던 해에 이혼을 했고 저는 누구도 저를 떠맡기 싫어하는 분위기 속에서
강제로 어머니에게 가서 성인이 될 때까지 자라야 했습니다. 엄마, 나 문제집이 필요한데 용돈 좀 주면 안 돼? 문제집 그거 얼만데? 10,000원 정도? 아이고, 문제집 값이 왜 이리 비싸? 새아빠한테 달라 그래. 새아빠? 싫어. 엄만 당시 새아빠랑 재혼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새아빠는 폭력적이고 이상한 사람이었어. 툭 하면 제가 자기 돈을 가지고 나갔다고 의심했고 어느 날인간 저를 구석으로 몰아세우더니 돈을 훔쳤다고 몰아세우더군요. 분명히 자기가 도박이든 뭐든 엄한 데에 탕진했으면서 말입니다. 저 안 가져갔어요. 이게 바른대로 말 안 해? 새아빠의 그런 삼엄한 눈초리 속에서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자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집을 나왔죠. 어머니가 그러길 원하기도 했지만 저 역시 저를 반기지 않는 집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돌보는 것보다는 당시 새아빠 몰래 만나고 있던 남자와 약속을 잡고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했고 저도 어머니가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처음 어머니와 둘이 사게 된 이후부터 반드시 나가 사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결과 20살이 돼서 집을 나올 수 있었고 그때의 아픔 때문인지 연애를 하게 되더라도 정말 무조건적으로 사랑만 주고받는 관계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무튼 그간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결혼 상대로 좋았던 것이 지금의 남편이었고 다행히 제대로 된 부모도 없는 저를 시부모님이 예쁘게 봐주셔서 무사히 남편과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여건상 바로 분가를 해서 신혼집을 따로 얻어 살지는 못했지만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재미도 나름 쏠쏠했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오늘 어머님 무슨 옷 입고 나가실지 슬쩍 물어보라고 하던데요. 커플로 입고 나갈 거라고요. 아이고, 네, 그 양반도 참 주책이야. 오늘 하얀 꽃무늬 블라우스 입고 나간다고 전해주려. 네, 알겠어요, 어머님. 정말 저랑 남편이 연애할 때보다도 깨가 쏟아지는 시부모님 덕분에 저는 매일같이 두 분이 오늘은 어떻게 깨를 볶으며 살까 이런 생각만 하더라도 하루가 금방 지나갔어요. 두 분이 결혼한 지 거의 40년 가까이 되었다는데 시어머니 말을 들어보면 젊을 때 연애할 적에도 이렇게까지 다정했다고 하니까 정말 시아버지는 한평생을 시어머니에게만 올인한 분이셨습니다. 또 시부모님은 저에게도 무척이나 잘해주셨어요. 며느라, 오늘 우리 바깥 양반이랑 꽃나들이 갈까 하는데 너도 같이 갈래? 날씨가 좋은데 바람도 쐬고 하자꾸나. 저 거기 껴도 돼요. 아, 그럼 당연히 껴도 되고 말고 우리 며느리인데. 걱정 말거라. 오늘은 적당히 할 테니. 네, 좋아요, 어머님. 시부모님이 데이트하실 때 가끔가다 저를 껴주시곤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두 분의 딸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랑을 받는 것 같아 기분이 좋더라고요. 또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알고 계셔서 특히나 시아버지는 절 무척 안쓰럽게 생각하셨어요. 아가, 네가 고생이 참 많았을 게야.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젠 우리 가족이 됐으니 행복할 일만 남았어. 마음 푹 놓고 우리 하루하루 즐겁게 살자꾸나. 아버님은 제가 새아빠와 엄마 사이에 끼어 살아온 시간이 가끔 안타깝고 안쓰럽다고 하셨어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니한테 하시는 것처럼 제게도 무척 다정하고 자상하게 대해주시곤 했습니다. 어딜 가나 예쁜 머리핀이 있거나 하면 시어머니 거 사오는 김에 제 것도 사다 주시곤 하셨죠.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 하면 용돈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 앞에 서면 마치 부모님 자랑하는 아이처럼 늘 시부모님 자랑을 하곤 했습니다. 친구들은 믿지 못하곤 했지만요. 넌 시집 가더니 얼굴이 덮었다? 시부모님이랑 사는 거 정말 안 불편해? 나는 시부모님이랑 명절날만 같이 있어도 숨이 확 막히던데. 대단하다. 나는 좋기만 한걸. 시부모님이 딱히 요구하시는 것도 없고 친딸처럼 정말 잘해주셔. 덕분에 매일매일 편하고 행복해. 야, 부럽다, 부러워. 나도 그런 시부모님 있었음 소원이 없겠다.
우리 시부모님은 맨날 나 보자마자 잔소리야. 특히 시어머니는 어찌나 닥달하는지 자기 아들 밥 못 먹고 나가면 어디 죽는 줄 알아. 주변 친구들이 다들 시부모님 험담을 하는 동안 저는 자랑할 일밖에 없어 그 자리가 때론 지루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시부모님 두 분과 사이가 돈독했죠. 그러던 어느 날 두 분의 결혼기념일이 다가왔고 전 두 분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에 남편에게 작은 이벤트를 제안했어요. 이벤트? 당신 좋은 생각 있어? 별건 아니고 좋은 호텔 잡아드리고 레스토랑 예약해드려서 하루 나들이하고 오실 수 있도록 해드리자. 남편은 좋은 생각이라며 찬성했어요. 사실 제가 챙기지 않았어도 두 분이 알아서 챙겼겠지만 그래도 같이 사는 이상 이건 저희가 또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두 분에게 이용권을 드려 편히 쉬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드렸습니다. 나중에 보니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서로에게 주는 선물까지 이미 마련하셨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선 어머니를 위해 예쁜 귀걸이를 준비하셨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향수와 책을 선물해 주셨더군요. 정말 젊은 사람들 못지않은 감각 있는 선물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같은 여자로서 시어머니가 어떻게 저런 멋진 분을 만났을지 부럽기도 하고 며느리로서 두 분 알콩달콩 사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평생 그런 모습만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별거 아닌데도 호텔에 갔다 온 날 시부모님은 아가야, 이건 네 생각이지? 우리 아들이 이런 이벤트 하는 건 내가 평생 보질 못했고 며느라가 네가 이렇게라도 우리를 챙겨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덕분에 너무 잘 쉬다 왔어? 하고 감사함을 표시하는 의미로 제게 작은 선물까지 해주셨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며느리인 저를 정말 살뜰하게 챙겨주시는 분이었어요. 어머니 사랑을 별로 못 받아본 제게 시어머니는 어떤 면에서는 정말 친어머니보다 더욱더 가족 같은 분이었죠. 제게 김치 담그는 법을 알려주시고 요리 간 맞추는 것도 알려주시고 소소한 집안일부터 시작해서 필요할 땐 인생의 좋은 데까지 시어머니는 어떤 이야기든 잘 들어주시고 그에 맞게 조곤조곤 적절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이 시어머니라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언제든지 이야기해라.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 이상 너도 우리 가족이야. 그렇게 가족 간의 따스한 사랑이 못말랐던 저에게 시부모님은 어떤 면에서는 한 줄기 빛과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굳이 분가를 하지 않아도 그냥 지금까지 있어왔던 것처럼 시부모님과 함께 살아도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부모님이 농담 삼아서 너네가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사랑한다고 못하잖아. 얼른 분가해라. 라며 장난을 치시기도 했고 남편은 빨리 분가를 하길 바랬기 때문에 저희는 시댁에 산 지 1년 정도 되던 해에 슬슬 분가를 준비하고 나가 살았습니다. 떠나는 날 시부모님께서 은근히 아쉬워하는 기색을 내비추셨는데 그 얼굴을 보니 괜히 더 떠나기 싫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자주 연락드리고 들릴게요. 저희 없으니 이제 편하게 정편하고 계세요. 일부러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하며 헤어지긴 했지만 새 집에 와서도 한동안 시부모님의 온기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저희가 분가를 하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급작스러운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소식이었어요. 아직도 그날이 잊을 수 없습니다. 남편 밥을 준비하던 와중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셨는데 예, 얼른 병원으로 와야겠다. 글쎄, 네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는 말을 잊지 못하셨고 전 남편에게 연락한 후 바로 병원으로 출발했습니다. 허나 제가 도착했을 땐 이미 시아버지께서 의식을 잃은 후였고 시어머니 또한 정신을 놓고 바닥을 치며 오열을 하고 계셨습니다. 여보.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다가가 겨우 일으켜 세웠지만 시어머니는 다시 또 주저앉으셨습니다. 의사는 제게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하더군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며칠 후 시아버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함께 있으면서 평생 웃는 얼굴밖에 보이지 않았던 시어머니가 그렇게 미친 듯이 오열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여보, 어떡해. 나 먼저 두고 가면 어떡해. 아이고, 나도 데려가. 아이고. 저 역시 갑작스럽게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에 제정신이 아니었죠. 아버님, 어떡해요. 아버님. 하필 또 저희가 분가한 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이 터졌던 거라 시어머니는 졸지에 사람들 북적북적거리면서 함께 살았던 곳에서 혼자 거주하게 되셨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바로 이야기했어요. 우리 분가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어머님이 너무 걱정돼. 당신만 괜찮으면 최소한 몇 달 정도는 어머님이랑 더 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저희 부부가 그런 이야기를 나눌 것을 아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나 괜찮으니까 혹여나 너네 다시 여기로 들어올 생각은 하지 마라. 나는 그냥 명절 때나 내 생일 때나 가끔 연락해주고 한두 번 들여다주면 그걸로 족하다. 괜히 너네 나 때문에 다시 여기로 들어오면 죽는 니네 아버지가 얼마나 날 타박을 하겠니. 하나뿐인 자식이랑 며느리 신혼생활도 제대로 못 즐기게 했다고. 나 걱정하지 말고 잘 살고 있어라. 그게 날 위한 길이야. 어머니, 강경하게 이야기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그래도 저희 입장에선 너무 걱정이 돼서요. 그냥 몇 달만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안 된대도 내가 혹여라도 힘들면 자존심 괜히 세우지 않고 아가 너한테 제일 먼저 말아마. 그러니 안심하렴. 시어머니는 정말 끝까지 고집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몇 날 마취를 설득했지만 꿋꿋이 본인 집에서 지내겠다고 하셨어요. 그쯤 되니 저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또 다행스러웠던 건 당시 저희가 얻은 신혼집 자체가 시댁이랑 그렇게 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주 찾아뵙는 것으로 타협을 보고서 알겠다고 한 뒤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시아버지를 잃은 아픔을 추스렸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도 채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제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처음 한 번은 그냥 집을 잘못 찾은 사람인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거의 3번 넘게 비밀번호를 틀리면서도 계속해서 제 차 번호를 입력하려고 키를 삑삑 누르는 소리가 들리는데 정말 전신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하다못해 남편이랑 같이 있었으면 둘이 함께 무서워했겠지만 하필 그날 남편이 오랜만에 친구들과 술 약속이 있어서 저녁을 먹고 들어온다고 했던 날이었어요. 여자 혼자 집에 있는데 갑자기 그런 식으로 누군지도 모를 비밀번호 소리가 들리니까 소리도 못 지르겠고 미치겠더라고요. 게다가 인터폰 역시 고장이 난 상태라 밖에 누구인지 확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누구세요? 누구세요? 말을 하세요.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겁이 났지만 계속 그런 식으로 있을 수는 없어서 큰 소리로 누구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비밀번호 소리가 뚝 멈추더라고요. 한참을 그 상태로 가만히 숨죽이고 있었는데도 밖이 조용하길래 슬쩍 문을 열어봤습니다. 근데 문을 여는 중에 뭔가 문을 막고 있는 것처럼 툭 걸리자마자 정말 기절할 뻔해서 소리를 막 질렀습니다. 그러다가 어둠 속을 뚫고 자세히 보니까 실루엣이 너무나 낯익었습니다. 슬쩍 고개를 들이밀어서 꼼꼼히 살펴보니 세상에 저희 시어머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술을 많이 드셨는지 잔뜩 술 냄새가 나는 몸을 하고서는 저희 집 현관문에 기대어서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시어머니를 힘겹게 끌고 들어와서는 침대에 눕혀드렸죠.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우면서도 계속 몸이 불편하신지 신음소리를 흘리셨고 급기야 화장실로 달려가기도 전 침대에 토라하고 말았습니다. 때마침 남편이 집에 들어와 이런 시어머니 모습을 보고 기절할 것처럼 놀라더군요.
아니, 술도 못 먹으시는 분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말이야. 아무래도 많이 힘드셨나 봐. 술 마시고 역을 찾아온 거 보니까. 전 그런 시어머니가 안쓰러워 몇 시간이고 옆에 있으며 깨어나길 기다렸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 잠에서 깬 시어머니에게 꿀물을 타다 드리며 어제 일 기억나냐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아니, 내가 왜 여기 있대? 라며 본인이 저희 집에 오신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오신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세요? 음, 내가 왜 여기 있는 거니? 아니, 이 냄새는 또 뭐고? 나 토했니? 아휴, 세상에, 이럴 수가. 얘들아, 너무 미안하다. 내가 뭔 일 한 거니? 시어머니는 잠에서 깨자마자 저희에게 너무 미안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뭐 집이 멀지 않기도 하고 술버릇이 있으신 건가 싶어서 계속해서 사과하는 시어머니에게 괜찮다고 하고 다음에는 위험하니까 꼭 집에 들어가셔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한 다음에 시댁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날이 그때 한 번뿐이 아니었어요. 평소 술을 거의 입에 안 대시던 시어머니였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심 많이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된 게 술만 마시면은 꼭 저희 집에 오시더라고요. 저번에는 계속해서 비밀번호를 틀려서 결국 제가 집까지 모시고 들어왔지만 이후에는 저랑 남편이 자고 있는데 저희도 모르는 새 저희 집에 이미 들어와서는 거실 소파에 주무시고 계시는 거를 아침에 보고서 깜짝 놀랬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남편이 깨기 전에 집으로 모셔다 드렸었죠. 여보, 어머님이 자꾸 술만 드시면 요새 우리 집에 오시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게 말이야. 벌써 5번째인데 거기다 기억도 못 하시잖아. 이렇게 술 많이 먹는 거 건강에도 안 좋으실 텐데 어떡하면 좋지?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끊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안 고쳐지네. 아, 남편은 심각해졌지만 사실 저희로서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도 시어머니가 알고서 찾아오는 게 아닌 상황에서 집으로 들어가게 할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한편으로는 시어머니 입장에서 그렇게 사랑하던 시아버지와 원치 않은 이별을 하게 된 이후로 얼마나 마음이 적적했으면 그럴까 싶기도 했습니다. 본능적으로 혼자 있기가 싫어서 저희 집을 찾아오는 게 아닐까 싶었죠. 그래서 시어머니 술버릇을 고칠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긴 했지만 결국에는 시어머니가 아직 많이 힘드시니까 우리가 조금 더 참고 버티자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 어머니도 이러다 마시겠지. 조금만 기다려드리자. 아직 시간이 필요하신 거일 수도 있으니까. 남편의 말에 처음엔 완전 동의를 했습니다. 제가 만약 시아버지와 같은 사람을 어느 날 갑자기 잃었다 해도 혼자서 제정신으로 지내기 힘들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더라고요. 저나 남편이나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직종의 특성상 주말에도 가끔 가다가는 거의 풀근무를 해야 할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잠이 참 소중한데 시어머니가 그냥 한 번에 비밀번호를 맞추고 들어와서 조용히 주무시고 가는 것은 상관이 없었지만 점점 날이 갈수록 비밀번호를 틀리고 그 소리에 산잠에 들었던 저희가 깨서는 문을 열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 여보, 어머니 같은데, 나 내일 일찍 나가봐야 하는데, 큰일이네. 남편은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하필 이런 일을 겪고 매일 아침 무척이나 힘들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신혼 1년 동안 일주일에 3번은 꼭 그러셨어요. 그나마 모시고 들어오기만 하고서 끝이면 상관이 없을 겁니다. 꼭 시어머니는 저희가 출근 준비를 한창 하고 있을 때 비척비척 일어나셨는데 어떻게 그런 시어머니한테 해장국 한 그릇 안 끓여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꼭 몇 분이라도 짬을 내서 어떻게든 해장국을 끓여드리고 출근을 해야 했는데 그게 정말 무슨 하루 일과처럼 매일같이 지속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곤혹이었어요. 그러다 제가 묘안을 했어요.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술 끊기 힘드시면
저랑 금주 모임을 하든 아니면 술 먹고 싶을 때마다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차라리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어떨까요? 어머니께선 저에게 민폐가 될까 걱정하는 기색임에도 어쨌든 본인도 술을 끊고 싶으셨는지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가 밤에 술을 안 드시니 이젠 낮에 드신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낮에 직장에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와 약속을 잡을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술 쪽으로 손이 가더라고 합니다. 나도 날 제어를 할 수가 없구나.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근데 뒤돌면 자꾸 생각이 나고 어느 날은 마음 먹고 싹 갖다 버리고 왔는데도 내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다라니까. 나도 미치겠다 얘들아. 시어머니의 애달픈 그 말씀은 정말이지 저희들에겐 하나의 과제이자 고민이었어요. 이대로 가다간 시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이 되실 게 뻔했고 어쩌면 그 과정을 지금 밟고 계신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더 조급해져 여기저기 조언을 구했는데 그러던 와중 제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 친구도 한때 부모님을 갑자기 잃고 무척 힘들어하다가 최근에 새 좀 정신을 차리게 된 친구였어요. 차라리 너희 시어머니 취미를 갖게 해드리는 게 어떨까? 운동을 나가시든 아니면 모임을 나가시든. 아무래도 지금 아버님 잃고 그 상실감이 무척 크실 거야. 그럴 때 혼자 내버려 두면 안 돼. 운동을 하시든 뭐라도 해서 시간을 보내게 해야지. 안 그럼 계속 술로 푸실 거야. 얼핏 들어도 좋은 생각 같았어요. 그래서 전 바로 남편에게 이를 말했고 시어머니와도 상의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취미? 글쎄 내가 뭔 취미가 있었나 하고 어딘지 내키지 않으시는 것 같았지만 제가 일부러 더 적극적으로 밀어붙였어요. 어머님, 도예 해보고 싶다 하셨잖아요. 도자기로 컵 만들고 하는 거요. 전에 아버님 계실 때 저희에게 도예 카페 발견하셨다고 하시면서 거기서 수강생 받는다고 말씀하시던 거 기억 안 나세요? 그래. 기억난다. 네, 어머니, 차라리 도예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그리고 이왕 하는 거 어머님 해보고 싶었던 거 다 해봐요. 꽃꽂이도 해보고 싶으셨잖아요. 마침 제 친구가 꽃집을 하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수강생을 모집한대요. 제가 말해놓을게요. 도예든 꽃꽂이든 제가 권해드리는 거였기 때문에 비용도 저희 부부가 다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희 살기도 빠듯하긴 했지만 그런 게 뭐 중요하나요? 당시 저한텐 시어머니의 마음이 회복되는 게 더 우선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해보시라 저것도 해보시라 쉴 새 없이 권해드렸어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놀랍게도 시어머니는 취미활동에 한번 발을 들이시자 거기에 열중하셔서 예쁜 컵도 접시도 저희에게 갖다 주시고 꽃다발도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시기도 하고 지인분들께 선물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다 운동 삼아 수영을 하시겠다 하더니 스포츠 센터에도 등록하시고 그런 시어머니 모습을 보아하니 점점 아버님을 잃은 이 상실감에서 벗어나 회복하는 듯 싶었어요. 사실 만약 이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면 최후의 방법으로 저희 집에서 모실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어머니께선 다행스럽게도 본인이 알아서 마음을 추스르고 일어나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요즘 기분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요즘은 아가니 말대로 바빠서 그런지 오는 날도 적고 몸이 피곤해서 밤엔 잠도 잘 오는구나. 다행이에요, 어머님. 앞으로도 아버님 그리우시거나 마음 힘드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래, 그럴게. 나 이제 센터 들어가야 해서 먼저 끊으마. 가끔가다 전화하면 어머님 목소리가 예전보다 눈에 띄게 밝아진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게 생각대로 굴러간다 싶었죠. 하지만 이른 명절날 일어났어요. 저희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석류즙 세트를 들고 집을 찾아갔는데 글쎄 상상치도 못한 광경을 마주하게 된 거였죠. 니들 왔니? 바로 어머니께서 술에 잔뜩 취해 몸도 가누지 못하고 거실 바닥에 드러누워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어찌나 놀랐던지
저도 남편도 당황해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나중에 정신 차린 어머니께서 저희에게 그간 거짓말에 미안하다 사과했지만 남편은 그런 어머니가 답답했는지 목소리를 높이고 말았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얼마나 술을 드시고 있으셨던 거예요? 서너 번. 서너 번이나요? 그럼 도예며 수영이며 취미 활동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나가시긴 한 거예요? 가긴 했는데, 끝나니까 다시 술 생각이 나더구나. 알고 보니 꽃꽂이도 그렇고 도예도 그렇고 수강기간이 다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 적적하신 나머지 다시 술을 찾으신 거고요. 남편도 이제는 제대로 심각성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저도 진짜 답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 막막했어요. 그 후 시어머니는 다시 술에 손을 대셨고 다시 저희 집에 찾아오셨고 아침에 깨면 당연히 미안하다고 하고서 조심하겠다고 하고 가셨지만 사실 술 마시고 나서 자기도 모르게 하는 행동을 제어하기가 힘든 건 맞잖아요. 그렇게 저희의 걱정이 다시금 쌓여갔을 쯤에 저희가 생각지도 못하게 시어머니의 버릇이 고쳐지게 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때는 저희가 몇 달간 진행하던 프로젝트 때문에 남편이고 저고 평일 주말 안 가리고 매일같이 야근하고 늦게 들어오던 때였어요. 그러다가 일이 마무리되고 성과금도 두둑히 받은 다음 처음으로 제대로 쉬는 주말이었습니다. 남편이랑 저랑 둘 다 금요일에 들어오자마자 우리 주말에는 정말 죽은 듯이 잠만 자는 거다. 라고 서로 약속까지 한 다음에 알람도 전부 다 꺼버리고 진짜 말 그대로 시체처럼 잠을 잤어요. 금요일날 빠르게 퇴근을 하고 들어오자마자 잤으니 아마 오후 9시부터 잠에 들었을 겁니다. 거의 11시간을 넘게 한 번 안 깨고 자다가 화장실 가고 싶어서 제가 대충 아침 8시쯤에 한 번 눈을 떴던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 져서 퉁퉁 부어가지고 앞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눈을 하고서는 어찌어찌 벽을 더듬더듬 거리며 화장실 불을 켜고 문을 열었는데 순간 저 기절할 뻔했어요. 어머니, 여보, 여보. 시어머니가 화장실에 널브러진 채로 쓰러져 계신 거였습니다. 그러고 그냥 계신 거였으면 말도 안 해요. 시어머니 몸이며 세면대며 화장실 바닥 타일이 온통 피바다였죠. 검붉은 색의 피가 사방에 가득한데 그 중간에서 미동도 안 한 채 쓰러져 있는 시어머니를 보니까 정말 그때까지도 꾸벅꾸벅 몰려오던 잠이 순식간에 싹 깨더라고요. 여보, 여보, 얼른 일어나봐. 어머님이 쓰러졌는데 화장실이 온통 피투성이야. 남편도 저처럼 죽은 듯이 자고 있었는데 급하게 자고 있는 남편까지 깨워서는 화장실로 데려갔습니다. 남편은 비몽사몽의 상태로 무슨 일이냐며 저를 따라서 걷다가 본인도 화장실 안 광경을 보고 화들짝 놀라더니 급하게 시어머니를 업고서는 차에 태우고 응급실로 향했죠. 평소 같았으면 저희가 잠기가 밝은 편이어서 시어머니가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왔을 때 깼을 겁니다. 근데 저나 남편이나 너무 피곤했던 나머지 그 어느 때보다도 골아떨어져 있었는데 하필 그때 시어머니가 이 지경까지 온 거였죠. 차를 타고 가면서도 손이 덜덜덜 떨렸습니다. 시어머니 입가에 묻은 피를 막 닦아드리는데 진짜 눈물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아버님, 제발 저희 어머님 좀 살려주세요. 삶에 치이느라 바빠서 시아버지도 잠시 잊고 있었는데 정말 당장이라도 돌아가실 것 같은 시어머니 얼굴을 보고 있자니 너무도 자연스레 시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부디 하늘에 있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지켜주길 바라면서 속으로 중얼중얼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어찌저찌 응급실에 도착해서 시어머니를 눕혀두고 저와 남편은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얼굴로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그런 저희 옆에서 같이 심각한 얼굴로 시어머니를 이것저것 살펴보던 의사는 몇 번이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묘한 표정을 지었죠. 이 환자분... 거기까지 말하고 끊더니 의사는 혹시 모르니까 검사를 조금 해보겠다면서 저희에게는 잠시 앉아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일단 의사가 기다리라고 하니까 기다리는데 저나 남편이나 정말 불안해가지고 혼났어요.
특히 저는 마지막에 봤던 의사의 무용한 표정이 계속 신경 쓰였죠. 혹시 저희한테 대놓고 이야기하기가 힘들 정도로 시어머니 상태가 심각한가 싶어서요. 보호자분, 잠시만 와보세요. 정말 천년 같은 시간을 기다린 후에 의사가 저희를 불렀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못 신은 채 헐레벌떡 의사에게 가니까 의사는 어쩐지 웃음을 참고 있는 듯한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사실상 돌아가시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던 시어머니도 생각보다 멀쩡한 낯으로 깨 있었는데 얼굴이 시뻘건 상태로 저희 눈을 못 마주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어안이 벙벙하게 있는데 의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피가 아니라 복분자 술입니다. 네? 복분자 술이라뇨. 남편과 저는 벙쪄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복분자 술이라는 단어가 나온 순간 시어머니는 정말 더 이상 얼굴이 빨개질 곳이 없을 정도로 새빨갛게 달아오른 상태로 병원 침대에 가만히 누워서 수액을 맞고 있었습니다. 전후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어머님께서 복분자 술을 드시다가 그걸 토하고 흘리신 것 같은데 보호자분께서 피라고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큰 병이 있다거나 하는 건 전혀 아니니까 걱정 아예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지금 연세 친구는 너무 쌩쌩하신데요. 그래도 나중에 더 나이 드시면 갑작스럽게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술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액 다 맞으시면 간호사가 빼드릴 테니까 그때 돌아가시면 됩니다. 살아생전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저도 남편도 새빨개진 얼굴로 가만히 그 자리에 있었죠. 저희 병원에 들어올 때 시어머니 없고서 정말 무슨 드라마에나 나오는 사람들처럼 온갖 난리를 쳤는데 먼저 있던 주변 환자들이 괜히 힐끔힐끔 쳐다보는 것 같아서 저랑 남편은 애써 핸드폰을 보는 척하고 어머님은 이젠 아예 포기했는지 그냥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가 수액팩을 떼주자마자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시더니 얼른 가자꾸나 라며 저희보다도 빠르게 걸음을 옮겼어요. 남편 차를 타고서 일단 시어머니를 모셔다 드리기 위해서 시댁에 가는데 이제 슬슬 어머니가 건강하다는 확신도 들었고 긴장이 풀리니까 이 상황이 웃음이 나더라고요. 저희야 그냥 착각을 하고 끝날 일이지만 시어머니는 이 복분자 사건의 당사자 아닙니까? 그걸 떠올리니까 뒷자리에 계시는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빨간 얼굴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던 것이 자꾸 생각이 나서 웃음을 못 참겠더라고요. 근데 차마 시어머니 계신 곳에서 예의 없이 대놓고 웃을 수가 없어서 저나 남편이나 콧구멍을 벌렁벌렁 거리면서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모셔다 드리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저희 둘이서 정말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진짜 우리 엄마지만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그게 복분자 술인지도 모르고 정말 피라고 생각했을 때는 눈앞이 깜깜했고 시아버지 잃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머니까지 보내야 하는 건지 정말 속이 다 뒤집힐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나니까 대체 언제 그렇게 힘들었냐는 듯 웃음만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를 댁에 모셔다 드리면서 저희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로 빠르게 들어가봐라 라고 한마디만 남긴 뒤 황급히 집으로 들어가는 시어머니 모습도 너무 재밌고 귀여우시고 지금 그 일이 생긴 지 2달 정도 지났는데 시어머니는 그 사이에 단 한 번도 저희 집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맨정신으로도 그리고 술에 취한 상태로도 말이죠. 남편한테 대충 들어보니까 시어머니가 그때 이후로 느끼신 게 있는지 아예 술이라고는 입에 대지도 않는 모양입니다. 솔직히 제가 시어머니였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며느리랑 아들 보기 얼마나 창피하시겠습니까? 하지만 그 마음은 당연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저랑 남편은 이제 정말 괜찮은데 그래서 남편이랑 잘 이야기해가지고 서로 시간 괜찮은 날을 하루 잡아서 저희가 직접 시댁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어머니도 이제 조금 괜찮아지시겠죠. 갑자기 저희 시어머니 귀여운 일화가 생각나서 한번 풀어봤는데 어떠셨을지 모르겠네요. 빨리 바쁜 일이 끝나서 시어머니와 민망한 상황을 풀고
다시 예전처럼 한 가족처럼 오손도손 지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슬픔을 좀 덜 수 있도록 제가 앞으로도 많이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어머님,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아버님은 비록 가셨지만 저희가 옆에 있으니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